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카메라를 켜놓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은 케미컬 이퀴리브리엄이고요. 화학 평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운 건 약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분석을 전체적으로 이 책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에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이알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약에 줘요. 뭐 고체든 액체든 뭐 액체 안에 들어있는 게 많겠죠. 그러면 이 책에서 설명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얘들이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얼마가 들어있는지, 즉 농도가 어떤지, 그리고 뭐 절대적인 무게가 어떤지, 그람수가 어떤지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책에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바이올 하나 주면서 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고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아내는 모든 내용들을 이 책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여기 들어가 있는 물질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뭔지는 알겠죠.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많이 사용하는 단백질을 알 거고, 유기 합성하시는 분들은 안에 케미칼이 들어있다는 걸 대략적으로 알 거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기기들을 선택을 하고 분석을 하고 기기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케미칼 반응을 보내든지, 그래서 분석을 해서 여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내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좀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 컴파운드 A라고 합시다. 이 A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많이 알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당이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당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막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치면 분명히 이러한 형태의 당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이거는 16 케미컬로 뭐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2, 3으로 연결된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알아내는 것들이 또 있는데, 얘들은 이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 어렵고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세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 물질이 뭔지, 그리고 그 물질이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런 걸 알아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일에 쓰이겠죠. 뭐 케미칼 합성하는 데도 쓰일 거고, 저처럼 약을 만드는 데도 쓰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를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 농도를 나타낼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떠한 방법이 그러니까 그 세세한 바탕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그 측정한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 뭐 불확 정도는 얼마일까, 그리고 유효 숫자는 어디까지 나타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내가 분석한 방법이 아주 퀄리티가 있는지 퀄리티 어슈런스를 하고, 그리고 메소드가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 내가 분석하는 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동한다라는 메소드 밸리데이션을 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지금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다 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농도를 알아냈다고 치면, 농도를 알아냈다라고 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케미칼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이렇습니다. A 플러스 B C D예요. 그러니까 이건 A, B, C, D는 컴파운드고, 소문자 A, B, C, D는 화학 양론이겠죠. 그죠? 보통의 경우
K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A에 A성, B에 B성, C에 C성, D에 D성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A, B, C, D는 뭐가 될까요? 농도가 되겠죠? 그죠? 농도가 됩니다. 농도를 나타낼 때 여러분들 뭐 몰로 나타낼 수도 있겠고 ppm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는데 보통의 경우는 몰로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몰. 몰로 나타내주고 그리고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레셔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바 또는 뭐 바로 보통 나타내 주기도 하고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액체를 가지고 반응을 보내고 하니까 가스 가지고 반응 보내는 건 여러분들이 볼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저도 거의 못 본 형태라 액체 안에서 반응을 보내니까 대부분 다 몰 농도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쭉 케미칼 화학 평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K라는 값은 그 반응에서 정해진 어떤 수치예요. 보통 K 값은 온도에 따라서는 변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 K 값이 높아지고 보통의 경우는 높아지고 뭐 엔도소믹, 엑소소믹 해가지고 이 반응에서 열을 빨아들이는지 아니면 이 반응을 통해서 열이 밖으로 방출되는지에 따라서 온도가 왔다 갔다 하면 온도가 달라지면 K 값이 변하긴 하는데 그 외에는 거의 똑같다라고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정한 반응에 스피시픽하게 K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온도에 디펜던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 값을 변화시키는 건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온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케미컬 화학 반응을 보낼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온도와 농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도를 어떻게 하고 농도를 어떻게 높이고 어떤 걸 높이고 또 뭐 예를 들면 온도를 어디까지 높여야 되는지 폭발할 수 있는지 뭐 폭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온도를 어디까지 높여서 반응을 보내는 게 좋을지 그렇다고 온도를 또 온도가 높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낮아지면 좋고 높아지면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높은 온도에 의해서 이 케미칼들이 깨져버리면 이 농도가 낮아지면서 케미칼이 낮아지면서 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반응을 보내가지고 원하는 물질이 CD라고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얘들이 깨져버리면 분해가 돼버리면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K 값을 가지고 가장 정확한 온도, 어느 정도 온도를 맞춰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보낼 때 뭐 여러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농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게 처음에 리뷰하려고 이게 중간에 띄어놨는데 접수 없이 전에 이전 거 가지고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거는 이게 그 미국 워싱턴 DC를 가로지르는 강이 포토맥 리버라고 있어요.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 뭔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강이긴 한데 기억이 안 나고 구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 포토맥 리버가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DC가 워싱턴 DC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치면 이쪽 위쪽에 이렇게 그 탄광이 있어요. 탄광에서 나오는 저기 보면 코랄 마인에서 나오는 뭔가 폐수 때문에 지금 이쪽에 pH가 한 4 정도 된대, 4.5 정도 된대요. 근데 쭉 내려오다 보면 페이퍼 밀, 그러니까 종이 공장을 만드는 데서 계속 얘들을 또 쏟아붓는데요, 강으로. 그래서 CaCO3랑 CO3가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나가지고 다음과 같이 반응이 일어나고 이 반응에 의해서 얘들이 H+, 즉 pH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했지만 마이너스 로그 H+잖아요. 즉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에 H+의 농도가 높다라는 얘기고 얘들을 낮춰줘가지고 pH가 우리가 물 중성인 7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옮겨주는 중화를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말하면 이쪽에 케미칼 이큐리블리움이 다를 거고 이쪽에 이제 페이퍼 공장에서도 이큐리블리움이 다를 거고 그러잖아요. 여기서의
이퀴리브리엄은 pH 4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탄광에서 나오는 배수 때문에 그 배수에서 나오는 어떤 리액탄트들 때문에 뭐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반응에 의해서 K 값이 K 값 뭐 어쩌면 뭐 pH도 K 값 중에 하나니까 그 pH가 낮아진 상태로 흘러가다가 이게 이쪽 페이퍼 공장에서 또 나오는 CaCO3 때문에 pH가 높아져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건 뭐 그냥 크게 이 포토맥 각을 흐르면서 나오는 그냥 간단한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 이 안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반응들이 있을 거고 엄청나게 뭐 사이드 반응들도 많을 거고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야기를 소개한 건 뭐냐면 그 리액탄트에 의해서 pH가 달라진다. pH도 어찌 보면 하나의 그 이퀴리브리엄 콘스탄트 평형상수거든요. 그 걔들이 바뀌고 그리고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 또 바뀌고 한다라는 걸 간단하게 미국의 이제 오염된 상황을 가지고 빗대어서 설명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K가 리액탄트에서 변하는 걸 큰 거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봅시다. 왜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프로덕트, 즉 얘들은 분자로 가고 얘들은 리액탄트는 분모로 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똑같은 걸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병행상수 K는 얘들이 뭐 계속적으로 반응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쪽은 포워드, 백워드 반응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멀리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는 놈도 있고 이쪽으로 가는 놈도 있는데 그냥 농도의 차이는 없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걔들 계산을 이렇게 평형상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계산하는데 만약에 얘들의 농도가 달라지면 움직이겠죠. 이 K값에 맞게끔 만약에 예를 들면 A라는 이게 좀 ABCD가 다 1이라고 생각합시다. ABC 소문자가 다 1이라고 생각하고 얘들이 1, 1, 1, 1 해가지고 K값이 1이라고 생각합시다.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B에다가 누가 0.5를 더 넣어줬어요. 0.5를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움직이게 돼요. 이 K값을 그러면 0.5를 더 줘가지고 이게 1.5가 되잖아요. 그러면 B가 1.5가 돼요. 반대구나. 1.5가 되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5, 1이잖아요. 얘들은 1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1로 가려는 평행상수인 1로 가는 방향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얘들은 높아지고 얘들은 낮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쪽으로 포워드한 반응이 좀 더 일어나서 정확한 수치를 맞춰주게 돼요. 이러하면 되나? 그러면 다시 이야기할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1이 있었는데 제가 A1이랑 B1을 넣어줘 버렸어요. 그러면 2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남아있는 건 1, 1이고 그러면 우리가 K를 계산하면 여기서 Q라고 안 하고 보통 K라고 이야기하는데 4분의 1이잖아요. 이 말은 1보다 적죠. 그죠? 그러면 1로 가는 게 맞아요. 평행상수라는 말은 그 온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세츄레이션 된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도 아마 이해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1로 가야 되니까 얘들은 낮아지고 얘들은 높아지겠죠. 그럼 다시 말하면 1.5, 1.5, 1.5, 1.5가 되면 이건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는 2에서 1.5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2에서 1.5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1에서 1.5로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라는 값은 뭐 여러 가지 농도 이거는 지금 네 가지가 있지만 그 네 가지 농도와 항락, 양론에 의해서 생긴 K 값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만 특정한 온도에서는 정해져 있고 그 수치에 맞게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텐데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 이퀴리브리엄 콘스탄트는 다음과 같이 해요.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근데 교수님께서 저번에 이야기하기로 그 뭐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생각할 때 항상 뒤에 단위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들은 단위 안 맞아도 돼요. 여기는 지금 7이 나왔지만 만약에 얘들이 3, 5가 되고 하면 얘들은 단위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는 단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농도라는 단위를 넣어주게 되지만 여기 뭐 2성, 5성, 3성, 4성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단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형상수는 그러니까 많은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필요한 내용이고, 뭐 예를 들면 산소의 이동,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의 이동, 또는 뭐 애시드 베이스 산 염기 반응 같은 것들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나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나? 오렌지 주스가 pH가 한 5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pH 5 정도 되는데 뭐 하시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오렌지 주스 많이 마시고 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몸속에 있는 베이스가 이 애시드를 베이스 반응을 통해 가지고 중화를 시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수학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게 K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빌리티 콘스탄트, 포메이션 콘스탄트, 바인딩 콘스탄트, 어소시에이션 콘스탄트, 디소시에이션 콘스탄트 이런 것들도 다 모두 이퀴리브리엄 콘스탄트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인딩 콘스탄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만 드릴게요. 이런 단백질이 있는데 항체가 이렇게 와서 붙어요. 그죠? 그러면 항체의 농도가 있을 거고 이 안티젠의 농도가 있을 거고 이렇게 붙은 놈이 있을 거고 안 붙은 놈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얘들을 K 값으로 나타낸 거예요. 붙은 놈의 농도. 똑같이 떨어져 있는 안 붙은 놈의 농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1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이 항체 하나에 2개가 붙을 수도 있잖아요. 뭐 2개가 붙을 수 있잖아요. 단백질 이렇게 하나 있으면 한 놈은 이쪽에 오고 한 놈은 이쪽에 붙어서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양론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지만 항체가 간단하게 항체가 단백질에 붙는 형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아요. 스테빌리티. 뭐 예를 들면 뭐 쪼개진 거나 붙어 있는 것들. 그리고 A랑 B가 반응을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화학 반응의 일종일 수도 있고 같이 포메이션을 이루면 포메이션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하고 디소시에이션 컨스탄트는 바인딩 컨스탄트의 반대겠죠.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애들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리액턴트가 되고 이게 프로덕트가 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얘들에서 출발을 한다. 이퀴리브리엄 콘스탄트에 대해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the direction of reaction is reverse. 그러니까 디렉션의 방향이 바뀌면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얘기예요. 항체가 지금 바인딩 컨스탄트는 항체가 단백질과 붙어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붙는 게 되냐, 아니면 그 디소시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는 항체가 반대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리액션의 방향이 바뀌면 새로운 K 밸류가 나타나고 보통의 경우는 역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그죠? 뭐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생각해보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역수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두 가지 리액션이 생기면 예를 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D E F G H가 생기면 이걸 K1으로 나타내고 K2를 나타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하나 겹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또다시 K2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K2의 영향을 그러니까 B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B는 양쪽에서 다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A 플러스 B는 하면 C가 되는데 C가 다시
조금 있다가 AB로 돌아가지 않고 EF로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를 K1, 여기를 K2 뭐 이렇게 각각의 반응식에 대해서 K 값은 다 따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케미컬 리액션의 K 값은 온도에 디펜던트하게 특정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H2O가 물이 H 플러스 OH로 만드는 분해되는 걸 보통 K 뭐 이렇게 나타내주고 K 워터 KW라고 나타내요. 이 말은 보통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인데 여기다가 보통 H2O가 있는데 H2O는 우리가 물의 솔벤트 양이 너무 많잖아요. 농도가. 그래서 이거는 보통 생략해 줍니다. 솔벤트 같은 경우는. 솔벤트 같은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해줍니다. 이해되세요? 앞에 보면 여기 이 항체도 그렇고 단백질도 그렇고 물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반응을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반응을 보내기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뭔가에 담고 있는 담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양도 너무 많고 해서 얘들은 보통 제외시켜줍니다. 솔벤트 같은 용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얘들이 보통 25도씨에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뒤에 K 밸류에는 뒤에 단위가 없죠? 그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단위가 없는 이유가 스토이키오케미스트리에 의해서 단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KaNH3 아모니아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다음과 같은 리액션을 할 때 지금 이 리액션이 KNH3다 라고 하고 그러면 얘들의 콘스탄트 K 값을 평형상수를 구하라요. 그러면 얘들 한번 같이 놔두면 돼요. 이렇게 한번 두 개를 해줘가지고 위에 거는 지금 반응이 이렇게 되고 그죠? 밑에 거는 다음과 같이 됐죠? 옮긴 다음에 양쪽으로 더하듯이 우리 산수하듯이 더하듯이 계속해주면 이렇게 되죠. 이럴 경우는 똑같이 K1 곱하기 K2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K2가 되고 KW가 되고 K1은 KW가 되고 여기는 지금 이 반응의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있으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반응은 얘들이 프로덕트면 얘들이 리액탄트면 이렇게 되는데 얘들이 프로덕트가 되는 경우는 원래 있는 거에 역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 반응과 B 반응을 두 개를 합하게 되면 그 두 개는 이렇게 곱이 되게 되죠. 그 평형상수는 K3은 K1 곱하기 K2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K1을 가지고 있는 수식과 반응식과 K2를 가지고 있는 수식을 두 개를 합해가지고 없앨 거 없애고 다 이렇게 통합으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K3는 K1과 K2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을 내용이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하기도 했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할 거예요.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두 개의 반응식에 각각의 K1, K2 값이 있다 그러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K3 합해진 반응식의 K3는 K1 곱하기 K2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트로피, 프리에너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델타 H는 그 반응에 의해서 열을 흡수하느냐, 열을 릴리즈하느냐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탈피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엔탈피를 계산하는 방식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엔탈피라는 엔탈피라는 용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엔탈피는 델타 H로 나타내고 뭐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엔탈피를 구한다 그러는데 이 엔탈피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엔탈피가 플러스가 되면 얘들은 엔도서믹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흡혈 반응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A랑
B랑 해서 C로 만든다. 이 흡혈 반응이라 그러면 주변에 이 반응이 일어나는 주변에는 온도가 떨어지겠죠. 왜? 열이 열로 들어가지고 C 안으로 디포지션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흡혈 반응은 뭐냐면 그 반응이 예를 들면 리액턴트들이 열을 받아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예요. 반대로 엑소소믹 발열 반응은 리액턴트들이 반응을 하면서 열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있는 안에서 제가 A라는 B라는 물질을 넣어주고 반응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엔도소믹한 흡혈 반응이라 그러면 이 전체의 용액의 온도는 낮아지겠죠. 왜? 열은 C로 계속 들어갔으니까. 뭐 C가 또 밖으로 발산하거나 뭐 열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 C에 쌓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열이 줄어드니까 온도가 내려갈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리고 델타 H, 즉 엔탈피가 마이너스가 되면 얘들은 열을 밖으로 내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H는 어떤 리액션이 가지고 있는 열을 밖으로 뿜느냐 안으로 흡수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엔트로피라는 게 나와요. 엔트로피는 우리가 보통 무질서도라고 그래요. 무질서도. 엔트로피가 높다는 얘기는 질소도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엔트로피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지구가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구가 팽창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잠시만, 무질서도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모래성을 여러분들이 쌓아놨는데 모래성을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쌓았어요. 그럼 바람이 불어서 이게 밖으로 퍼져요. 그러면 얘들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무질서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려 하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물을 받아가지고 흐르는 강물에다가 물을 이렇게 퍼서 여기 제 커피컵에다가 담았어요. 그럼 얘들은 무질서도가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모르겠다 그냥 뿌려버렸다라고 하면 이 무질서도가 증가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분자들의 사이가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무질서도는 줄어드는 거고 분자들 사이 거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이거는 무질서도는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가장 이 무질서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우주는 계속 뭐 초당 뭐 몇만 킬로씩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우주가 이렇게 크게 보면 우주가 팽창하면 당연히 그 분자들 사이의 거리가 넓어지게 되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주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또 여기서 플러스하자면 무질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의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커피를 가지고 있다가 무질서도가 이만큼인데 뿌려버리면 무질서도가 증가하죠. 다시 여기다 담으려 그러면 걔들 주워 담으려 그러면 정말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귀찮은 거 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체, 액체, 기체를 보면 당연히 기체가 무질서도 그러니까 즉 엔트로피가 높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무질서도를 측정하는 거고 어떻게 정확하게 수치를 나타내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반응에서 델타 S가 플러스가 되면 프로덕트가 리액턴트보다 무질서도가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케이, 자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생각해 보면 어떤 우리가 전기 반응을 보내잖아요. H2O를 물 분해하면 H2O에다가 전기를 주게 되면 O2랑 뭐 EH2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예요? 액체고 얘들은 기체죠. 이런 반응이 간다 그러면 무질서도가 훨씬 증가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에너지 개념과는 반대이긴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와 다르게 어떻게 두 물질을 섞었는데 이 물질에서 CO2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얘들은 무실수소가 증가하는 게 되겠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엔트로피가 높고 그리고 여기서 델타 S가 플러스가 되면 프로덕트의 엔트로피가 리액턴트보다 높고 반대로 델타 S가 마이너스가 되면 프로덕트의 엔트로피가 리액턴트보다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은 보통의 경우는 이쪽에 에너지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판단할 때 얘의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G는 엔트로피 마이너스 온도 곱하기 무질소도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얘들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델타 G 값이 어떤 리액션 우리가 계속 지금 A 플러스 B라는 C라는 리액션을 봤을 때 여기서 델타 G 값이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폐업을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네거티브한 델타 H 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그리고 포지티브한 플러스 값을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얘들은 프로덕트 쪽으로 플러스가 되면 얘는 리액턴트 쪽으로 다시 말하면 프로덕트가 뭐 분해되거나 이 같은 경우는 C가 AB로 분해되는 형태가 되겠죠. 세 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화학 반응 이야기를 할 때 관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탈피는 열에 관한 얘기, 엔트로피는 질소도에 관한 얘기. 약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리고 온도를 가지고 델타 G 값을 구하게 되면 이 반응이 프로덕트 쪽으로 가는지 그쪽으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엔트로피 또는 델타 H 같은 경우는 델타 S 같은 경우는 계산하는 받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도 솔직히 보통의 경우 얘들 계산하거나 필요할 때는 그냥 테이블을 보고 찾지 뭐 따로 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퀴리브리엄 콘스탄트 조금 전에 말했죠. 델타 G는 뭐라 그랬죠?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라고 얘기했잖아. 얘들을 다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델타 G는 어떤 특정한 델타 G호 상수와 그리고 기체 상수 R 그리고 온도 그리고 Q라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Q는 리액션 이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Q를 리액션 반응지수 리액션 쿼티언트 반응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K는 이게 어떤 반응이 정확하게 평행을 이뤘을 때 평행상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Q는 그냥 넣어준 농도, 그 상태에 있던 농도를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평행이 되면 K 값하고 똑같아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을 때 A, B, C, D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1111이 맞는데 여기 2를 넣어줬을 때는 이 Q 값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K 값은 원래 평행이 되는 수치니까 1111인데 그래서 1이 되고 Q 값은 지금 내가 2를 여기 11이 있는데 2를 넣어줬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어떤 순간의 농도를 가지고 평행상수가 아니라 그 반응지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K도 평행상수도 반응지수의 일종인데 K 같은 경우는 반응지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평행이 이루어진 양쪽의 반응이 더 이상 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두 개를 합해보면 포워드 반응이랑 백워드 반응이 똑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변함이 없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at 이퀴리블리엄에서는 델타 G가 0이에요. 즉 반응이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포워드 그러니까 프로덕트 쪽으로 가고 델타 G가 0보다 크면
백워드 리액턴트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델타 G가 0이면 평행상수의 값이 K가 0이 되겠구나. 그래서 델타 G가 0이 되면 K가 0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델타 G가 0이 될 때는 Q가 K, 반응수가 K가 될 거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보면 K는 2의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G 제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알아두고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용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K값은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Q값은 Q값과 K값은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뭐가 다르죠? 얘들은 평형상태. 그러니까 반응이 가고 포워드하게 가고 백워드하게 가는 게 평행을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끝에서 볼 때는 아무 농도의 변화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Q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상태, 아직까지 평행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의 그 반응 지수 값을 Q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응 지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얘들은 평행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평행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의 값을 Q 평행지수라고 이야기가 평행에 도달했을 때를 평행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마 지금 제가 이게 찾다가 못 찾았는데 르 샤틀리에 원리가 막 여기 A 위에 뭐 이상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영어로 이런 것들을 없애고 그냥 보면 이게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K와 Q 사이에서 어떤 게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Q 값이 바뀌게 되면 다시 K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퍼터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이게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K 값에 Q가 K 값에 됐어요. 근데 안에다가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B를 좀 더 넣어줘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Q 값이 K 값보다 보통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죠? 그러면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C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C를 넣어줬다. 그러면 Q 값이 K 값도 커지게 돼요. 그럼 방향이 또 백워드로 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르 샤틀리의 원리의 설명이 이거예요. 뭔가 퍼터베이션, 즉 다르게 뭔가 다른 그 원래 평형 상태에 있던 애들을 뭔가 변화를 줘가지고 다른 물질을 넣어준다든지 다른 물질을 어떤 물질을 뺀다든지 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방향이 다시 K 값 쪽으로 우리의 Q 값이 K 값 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은 어떤 디스터번스가 퍼터베이션이 이퀄리브리엄에서 생기게 되면 그 샤틀리의 원리 같은 경우는 반응의 디렉션이 back to the equilibrium, 즉 다시 Q 값이 K 값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르 샤틀리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원리도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르 샤틀리에라는 사람이라 르 샤틀리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K라는 값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K라는 값은 어떤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K 값에 도달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K 값에 도달했는데 내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해주면 다시 또 K 값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퍼터베이션, 디스터번스처럼 뭔가 실수에 의했든 의도에 의했든 뭔가 넣어주거나 빼주게 되면 그 반응은 Q 값이 생성이 되고 그 Q 값이 다시 K 값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있어요. 브롬 O3 뭐 이런 반응식이 있는데 여기서 K 값이 1 곱하기 10의 11승이고 25도씨의 10의 11승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크롬 값이 인크리스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Q 값은 K 값보다 어떻게 될까요? 작죠? 왜냐면 얘만 증가했으니까. 그죠? 분모가 더 증가했으니까 Q 값은 그
크롬을 넣어줘가지고 넣어줬을 때 Q 값은 K 값보다 작게 되죠. 그럼 다시 말하면 K 값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면 K 값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K 값으로 가게 된다면 얘가 요 있는 애들이 줄어들고 얘들이 늘어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포워드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게 되겠죠. 포워드 방향이 더 일어나고 백워드 방향도 일어나요. 솔직히 말하면 양쪽이 다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평행일 때도 양쪽 반응은 다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개 방향의 크기가 그러니까 반응의 크기가 같아서 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멈춰 있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통 포워드 방향이긴 하지만 백워드도 일어나긴 해요. 그 크기가 작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포워드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고 그러면 시스템은 Q가 K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Q가 K 쪽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K가 그때 Q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Q가 K 쪽으로 이동하려고 그러면 더 커져야 되니까 얘들이 커지고 얘들이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반응물들이 줄어들고 생성물들이 높아져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제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HCl을 여기다 넣어줘 버렸어요. 근데 CL은 만약에 이 반응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HCl을 잘못해서 넣어줘 버렸어요. 그러면 HCl,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이 증가하겠죠? 그죠? 이게 증가할 테니까 Q 값은 K 값보다 작잖아요. 그죠? 다시 똑같이 생각하면 이제는 백워드로 반대 방향의 리액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Q 값, K 값 신경 쓰지 말고 평행 상태에서 프로덕트를 더 넣어주면 당연히 리액턴트 쪽으로 가겠죠. 그죠? 맞잖아요. 평행 상태에서 뭔가 리액턴트를 넣어주면 프로덕트 쪽으로 갈 거고 그러니까 평행 상태에서 프로덕트를 더 넣어주면 반대로 리액턴트 쪽으로 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냥 그 얘기를 좀 더 심하게 Q, K 값으로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러시 하틀리의 원리와 이제 온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이 A 플러스는 기체 반응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금까지는 제가 다 고체 반응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반응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온도가 높아진다. 반응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에너지의 퍼트베이션에 에너지가 올라갔으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뭔가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죠? 에너지가 줄어드는 전체적인 에너지가 줄어드는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프로덕트 쪽으로 에너지가 가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니까 프로덕트 쪽으로 되니까 화필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커플 반응 같은 경우는 콘스탄트가 증가하고 반대로 이퀴리브리움 콘스탄트가 발열 반응에서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는 건 에너지도 올라간 거고 엔도스믹은 반응이 일어날수록 에너지가 또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온도가 올라간 걸 보정해주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납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 즉 프로덕트 쪽으로 많이 가고 좀 프로덕트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반대로 얘들은 리액탄트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이걸 한번 이해해봐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해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개만 생각해요. 혹시 강의 자료에 이 페이지가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올려준 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전에 그랬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안 한 것 같으니까 10분간 쉬었다가 11시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사이에 제가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